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찾고 가족들 만나 좋은 시간 보내셨을 텐데 벌써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휴 이후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놓고 팽팽하게 의사단체와 정부가 맞서고 있죠.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왔는데요. 전국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15,000여 명이 잠시 전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 총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다른 의사단체들도 잇따라 파업을 선언할 걸로 보여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빅5 전공의들도 지금 파업 총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방금 전 밤 9시부터 온라인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전국의 전공의는 15,000여 명으로 전체 의사의 14%가 넘습니다. 진료 실무를 도맡고 있기 때문에 파업 시 의료 현장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전공의 파업이 응급의학 의사회 등 다른 단체들의 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전국적인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열고 이번 주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인데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의사들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어난 반면 의사 수는 3배만 늘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도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병원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료 거부 시 의사 자격 정지나 면허 취소도 검토 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당장 의료 현장은 뒤숭숭합니다. 환자들은 파업을 정말 할까 싶으면서도 실제 파업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서울대 병원을 송민선 기자가 찾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내원하는 서울대병원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지만 총파업 가능성이 들리자 환자들 마음은 어수선합니다. 아니, 기껏 날 잡아서 평생에 날 잡아서 서울대 좋은 데로 왔는데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면은 심란하고 마음이 안 좋지. 왜 내가 이번에 평생에 처음 한 번 입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방에서 올라와 어렵게 입원한 환자일수록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나는 대전서 왔어요. 대전서 왔는데 의사들이 없으니까 빗장이 튕기는 거잖아 지금.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분통도 터뜨립니다. 환자를 상대로서 하는 거니까 빠져나고 불안하고 제대로 치료 못 의사가 별로 없다면서요. 아픈 자녀를 입원시킨 아빠는 초조합니다. 얘가 많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힘들죠. 선생님도 치료제가 없으면. 하지만 상황은 총파업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사직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처치가 시급한 응급 환자와 중환자들이 가장 먼저 진료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응급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초반부터 강경합니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까? 네, 정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건데요. 개원인은 물론이고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이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의료계의 집단 행동 자체가 불법이니까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먼저 의료법 59조에 따라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단 보내기만 하면 전화기를 꺼두거나 현장에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도 생각하고 있던데요. 이것도 가능한 일입니까? 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그전까진 의사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박탈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허 재교부 신청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파업하는 의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사 면허 정지나 박탈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 행정 처분을 안 지켰다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과 또 파업 수뇌부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응 또는 이제 집단 행동 이런 거 가지고 면허 취소 사유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형사 처벌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노동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렇게 구성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 위반의 경우에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하고 그에 따르면은 면허 취소도 가능하죠. 네,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태도를 보면 2020년에도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요.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 정부가 쉽게 물러서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이 필수 의료나 응급 의료진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환자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설득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좀 좋은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도 상당히 바빠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설 연휴 나흘 동안 지역 민심을 들은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라, 이런 말이 제일 많았다고. 하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선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황변중 기자가 여야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려워진 민생을 살려달라. 여야가 모두 설 연휴 민심이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지만 경기 침체와 국정 혼란의 책임에 대해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거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여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운동권 세력을 퇴출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발전, 의회 정치 보고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운데도 정부 여당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국민 분노가 큰데도 한 위원장이 옹호만 하고 운동권 청산만 강조한다는 쓴소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리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평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민심에 대해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공천 작업도 빨라집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에 나서고 이미 면접을 끝낸 민주당은 하위 평가 의원들에게 곧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제주, 광주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지역구 공천 신청자 820명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합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10명 모두 면접관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각 선거구별 예비후보가 한꺼번에 면접을 봅니다. 관심은 16, 17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영남권 후보 면접으로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경쟁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추천의 경우 면접 다음 날 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수 추천은 면접하고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발표된다. 이렇게. 민주당 공관위도 이르면 내일부터 현역 의원 가운데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위 10%에서 20%에 포함되면 경선 과정에서 본인 득표율의 20%를, 최하위 10%는 30%를 감산해 사실상 공천 배제란 평가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일부가 반발해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겠느냐, 전심전력을 다해서 후보를 돕겠다고 다들 맹세하고. 여야는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해 본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천 후폭풍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을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신당이 현실화하는 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내일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에게 여전히 조국의 강은 깊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국화를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들어섭니다. 무릎을 꿇고 묘역을 어루만진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부산에서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3지대 4개 그룹이 뭉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득표율이 설령 20% 30%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준석 공동대표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선 많죠.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가 안 된다면 굳이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도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야가 영입한 인재들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에 공천을 하거나 당선권 비례 후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일부 영입 인재들이 험지나 경합지에 출마하는 경우가 적잖은데 정민진 기자가 왜 그러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호준석 전 앵커가 상인들과 인사하고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86운동권 청산을 내세워 서울 구로갑에 도전했는데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의원이 4차례 당선된 곳입니다. 험지라도 누군가는 나가서 거기서 싸워야지 전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몸을 던져야 된다면 내가 던지겠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전상범 전 부장판사도 여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정과 서울 강북갑에 도전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인물과 정책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다라는 시대를 열고 싶었고 서울 강남을에 도전장을 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민주당 상징인 파란 넥타이를 메고 명함을 나눠줍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민들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을은 최근 5번의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딱 한 번 당선된 야권의 험지입니다.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 강남을 위한 정책을 보다 많이 내놓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당에 입성을 해서 영입인재 전은수 변호사와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도 여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울산과 부산에 각각 도전장을 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 출신의 신인 정치인은 당적에 관계없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번이 패하던 승부처에 돌파구가 되겠다는 신인들의 각오가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득권에 밀려 사실상 험지로 내몰린 거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 고향 오가면서 정치인과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개시 장소와 개수가 제한돼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요. 일부 지역은 설 연휴 기간에 단속을 하지 않아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입니다. 정치인과 각 정당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지자체가 전용 게시대까지 만들었지만 횡단보도와 가로수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정도로 항상 낮게 이렇게 돼가 있어요. 바람 불어도 좀 위험하고 걸럭이고. 지난달부터 관련법이 강화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게시 장소 등은 제한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우려 때문에 현수막 게시가 금지돼 있지만 이렇게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 조례에 명절 연휴와 선거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설명절이나 선거 이런 기간들은 이제 예외종을 줬거든요. 철거하고 어린이들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부산시 등 일부 지역도 울산시처럼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로 총선이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2월, 특히 앞으로 남은 3주가 여야 공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구상하는 공천 전략은 뭔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한 곳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이 수도권에서 결국 총선 승패가 갈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석수 모두 121석입니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데 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의 85% 103석을 휩쓸었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습니다. 자, 지키려는 민주당 그리고 뺏으려는 국민의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총선 전략도 뭐 당연히 서로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물과 데이터 분석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차이까지는 후보 개인기,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영남권 중진들을 낙동강 벨트에 재배치했던 것처럼 연휴 이후에 수도권 후보자들의 재배치가 본격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강남 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전 비서관의 경기도 배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진 권영세 전 장관이 험지 출마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수도권 전략 공천 가능성 이 부분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물이야 당연히 그럴 텐데 데이터 분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취재해보니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투표 성향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총선용 빅데이터를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3번의 선거 중 그 수도권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요. 선거구별, 더 세부적으로는 아파트별로 투표율과 인구 구성, 통신 데이터까지 조합을 해서 분석한 결과 이 결과를 수도권 후보 공천에 활용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사실 통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본 내용인데 보수 정당의 선거 전략에는 아직까지는 잘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은 최대한 지켜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야권 연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에 내부 경쟁부터 현재로서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경선 불복 등을 이유로 탈당하는 현역 의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당의 어부지리로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는 만큼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정적 기류가 많다고 알려진
알려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결과가 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한 야권 연대라는 건 지역구를 뭐 단일화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이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비례후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있는 전북 전주울 지역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박빙 승부 지역에도 다른 야권 후보 없이 민주당 후보만 단수로 낼 수 있게 해주는 방안, 이 부분 야권 연대로 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이제 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잖아요, 사실상 창당하는 걸. 근데 민주당에서는 비례 정당을 통합해서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 신당 따로 만드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검찰 탄압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조국 전 장관과 일찌감치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연대에 합류를 하게 될 경우에 중도층 표심이 이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인데 그러면 조 전 수석은 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되는 것이냐, 이중잣대다,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창과 방패의 대결, 국민이 결정하는 거겠죠.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이제 또 초가을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게 될 텐데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막바지 귀경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헤어지자니 아쉬움만 남지만 시간은 또 손살같이 흐를 겁니다. 연휴 마지막 날 모습은 김태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귀경객들이 줄지어 기차역에 들어섭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자식도 배웅 나온 부모도 아쉬운 마음은 매한가지. 와서 고맙고 이제 또 엄마 생일 때 또 보자 우리. 부모님은 기차에 오른 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지켜보며 다음을 기약합니다. 내려오면 또 반갑지만은 갈 때마다 항상 섭섭하고 또 언제 오나 맨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죠. 시외버스 터미널도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를 떠나보내는 할아버지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근데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또 가니까 너무 허전해요.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가족들의 정이 담긴 음식과 선물 꾸러미입니다. 고향 섬을 찾은 귀경객은 설 연휴가 짧아 아쉽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좋게 하루는 걸리니까 길게 가야 되는데 이번 설 연휴가 조금 짧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나흘 동안에 달콤했던 설 연휴. 고향에서 정을 듬뿍 안고 돌아온 시민들은 다시 힘을 내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마치 봄 같아서 떠나가는 연휴가 더 아쉬웠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는 게 명절 증후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연휴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오르자 외투는 벗어 팔에 걸쳤습니다. 명절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조금이나마 풀어봅니다. 결혼은 언제쯤 할지 그 질문들을 안 받기 위해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파주 쪽에 그 호수 다녀왔는데 그때 보통 1시간 반이면 되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연휴가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또 회사에 가야 되니까 약간 부담도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털어버리려면 가벼운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어깨와 다리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도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만 자기보단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하게 잠을 잔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출근하기 전날 정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명절 직후엔 과도한 업무나 회식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요금소 연결합니다. 자, 임서영 기자, 정체가 많이 풀렸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금소 상하행선 모두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현재 상행선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오후 11시 이후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상행선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송악나들목은 서울 방향으로 차가 막힙니다. 중부내륙선 여주분기점 부근도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30분, 대전에서는 1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의 정체는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차에 오래 타서 가족이 다 이제 몸이 뻣뻣하고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도 종일 붐볐다고요? 네,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가족 단위 휴가를 즐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사위, 손녀. 짧았는데 짧을수록 근데 긴 여행하면 싸워서 안 돼. 적당하게. 타이페이시 근교에 여행을 했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배낭 메고 다녔습니다.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10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8일부터 닷새간 전국 8개 공항에서 해외를 오간 이용객은 12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3명이 다쳤는데 이 3층에 사는 주민이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6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여기 3층에서 나니까 살려달라고 막 했나봐요. 매달려서. 이 불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은 불을 피하려 8m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3층에 사는 여성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불이 나자 집에서 나온 뒤 인근 편의점으로 가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119 좀 불러달라고 하는 거죠. 본인 휴대폰 같은 거는? 우선은 안 된대요. 우리가 실제 신고자가 돼버린 거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실수로 이불에 불이 붙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불이 붙었다. 실수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붙였다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정확한 제명은 더 조사해보고 정할 거예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러시아 청년들이 난민으로 세계를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작년 한 해만 5천 명 넘게 난민 신청을 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5명이 공항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의자와 바닥에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러시아가 강제징집령을 발동한 직후인 지난 2022년 10월쯤 전쟁터에 끌려가기 싫어 한국에 온 겁니다. 이들은 난민 심사 자격을 얻기 위해 4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사이 2명은 다른 국가로 떠났고 3명은 난민 심사 자격을 얻어 본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거나 무고히 자신이 죽는 일을 피하고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데 심사 기회를 받기까지 이렇게 4개월이 걸렸습니다. 동원령 선포 2주 만에 최대 100만 명의 러시아인이 탈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행을 택한 러시아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5,7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체 난민 신청자 중 러시아 국적자의 비중도 30.5%로 최다였습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징집 거부를 포함한 정치적 이유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7%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연말 또 한 번 요소수 대란이 우려됐었죠. 요소수뿐 아니라 중국이 흑연과 게르마늄 같은 핵심 물질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공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북 군산에 있는 비축기지입니다. 과연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장혁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각종 산업용 금속들이 창고 밖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이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희소금속 저장고, 군산 비축기지입니다. 군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자원들은 알루미늄과 구리, 아연, 납, 주석 등 비철금속으로 총 7만 톤이 넘습니다. 축구장 18개에 해당하는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에 평소 20여 종의 중요 금속을 보관해뒀다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에게 빌려준 뒤 나중에 같은 물자로 돌려받습니다. 위치적으로 서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중소기업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공단이 2021년까지 5년간 빌려준 희소금속만 3,000톤에 육박합니다. 금속뿐 아니라 마스크와 차량용 요소 등 필수 물자도 보관합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공급망 불안의 최후 방어선인 셈입니다. 철금속의 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맞물려서 경제성보다는 그 위기 대응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군산기지 포화도는 97%에 달합니다. 비축량도 희소금속 종류별로 50일에서 100일분에 불과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한 추가 비축 대책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렇게 국내 유일의 원자재 비축기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저장시설 확장에 나섰습니다. 일시적으로 숨통은 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축기지를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선시 돼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유혜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드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축구장 25배 크기의 이 부지에 2,417억 원을 투입해 군산에 이어 두 번째 핵심 광물 비축기지를 지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첫 삽을 떠 2026년에 비축기지가 완공되면 현재 51.2일인 평균 비축량이 100일로 2배가량 늘게 됩니다. 요소수 대란처럼 갑작스레 공급이 끊겨도 버틸 체력이 늘어난 겁니다. 세계 자원의 공급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축기지를 늘리는 것만으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공급망 대란에 대비하기 역부족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매년 거액을 투자해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 덕분에 자원 개발률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해외 자원 개발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해외에 광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해외 자원 개발이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이에 이른바 키 크는 주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키가 또래 평균 정도인데도 더 크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 주사는 선천적인 성장 부전을 치료하는 주사제입니다. 즉 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작다고 해서 주사를 맞을 건 아니라는 거죠. 식약처에 부작용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혜리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득합니다. 접수대 앞엔 성장 호르몬제가 품절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예약 문의를 하자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약해도 괜찮아요? 한 달 뒤에? 성장클리닉 간판을 내건 또 다른 의원에선 감기 환자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감기 환자라고 봐요. 억제하고 지연제 하는 거라서. 최근엔 5살에서 9살 사이 어린 나이에 성장 호르몬을 접종하는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성장 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장 호르몬제를 오남용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용량도 본인들끼리 성장 호르몬 용량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전문가한테 가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출혈과 타박상, 두통, 어지러움증은 물론 척추 등의 장애가 생겼다는 이상사례 신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320건이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2년 1,6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 전 반드시 혈액 검사 등 정밀 진단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학교에 들어왔지만 스스로 교정을 떠난 생도들이 지난 5년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군대 갈 사람은 줄고 열악한 처우 탓에 직업 군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국방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눈 덮인 최전방. GOP 소초장은 장병들 건강부터 총기 상태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충격 안정검사부터. 작동 사진 한번 확인해 보자. 알겠습니다. 빈틈없는 해안 경계태세도 초급 간부인 소초장 몫입니다. 통신망 이상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소위와 하사 등 임관 5년이 안 된 초급 간부들은 전체 간부의 40%인 7만 8천 명으로 군 최전방 전투력의 핵심이지만 낮은 보수와 잦은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 청년 세대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중 자퇴생은 5년 새 7배가 늘었고 부사관 지원율은 해마다 하락해 4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군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에 초급 간부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늘리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LH 행복주택 임차도 확대합니다. 굳이 장교나 부사관이나 이렇게 근무해야 할 이유를 잘 못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GOP 소위의 연봉을 지금보다 30% 인상한 5천만 원까지 올리고 내후년엔 숙소도 1인 1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를 넘어 극장가에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인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 대표들까지 영화관을 찾았고 지역별 단체 관람도 활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 거리를 가득 메운 환영 인파와 취재진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모자를 흔들며 인사합니다. 70년 만에 처음 공개된 뉴욕시의 카퍼레이드 영상으로 이 장면이 포함된 이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누적 관객 수가 이례적으로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극장을 찾아 직접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권에선 관람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다큐 영화 길 위의 김대중도 누적 관객 수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직접 시사회에 참석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제치해 오신 민주주의의 길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양산 지역 예비 후보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야가 영화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3억 명 가까운 인스타 팔로우를 자랑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고령 논란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 측은 지원 사격을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지지하면 배신이라며 스위프트를 압박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볼 관중석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경기만큼이나 화제를 모았습니다. And so then together it just becomes a power couple and people are enamored with it.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기 직전 노골적으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신뢰를 저버릴 리 없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스트리밍 저작권료 관련 법안에 서명했던 일을 느닷없이 언급한 건데 스위프트가 지난 대선 때처럼 바이든을 지지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일 말폭탄을 쏟고 있는 트럼프는 방위비를 안 내는 나토 회원국에는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고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바이든 대통령 측도 편치 않습니다. 기억력을 문제 삼은 특검 보고서가 발표된 뒤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 가까이 바이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걱정했습니다.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and not being able to know what he's talking about sometimes. 질 바이든 여사까지 특검 보고서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 배달되는 온라인 배송이 일상이지만 이 산간 벽지나 섬 지역은 아직도 물건 한 번 받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온라인 배송 업체들이 이 같은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당일이나 이길 배송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대설 경보가 내린 강원도 삼척시. 택배 차량이 굵은 눈발을 뚫고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한 작은 마을. 오늘 배송 품목은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됐어요. 빨리 오는 거에 엄청 놀라시고 벌써 왔냐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집 앞까지 배달된 물건을 받아든 이성호 씨의 집안에는 온라인 배송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커피 분쇄기, 그리고 당연히 여기 티슈도 그렇고요. 여기 인덕션. 당일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이 더 잦아졌습니다. 4, 5일은 보통이고 일주일 넘게 걸리고 오지다 보니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지내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 마트는 품목이 적고 대형 마트는 차로 30-40분 떨어져 있다 보니 온라인 주문량이 많은 지역. 생필품 구매해요. 식품이랑 생활용품이랑 의식주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구매합니다. 배송업체들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오지 마을까지 배달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구는 9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한 업체의 경우 한 달 주문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설 정도로 온라인 배송이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당일 배송 서비스는 제주도 인근 우도 등 도서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2000년 전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도시 이탈리아 폼페이의 유물들이 우리나라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부활한 폼페이의 흔적을 만나보시죠.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아지와 마주한 사티로스의 표정에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의 얼굴도 여인의 몸에 흘러내린 베일의 질감도 모두 섬세한 조각으로 살려냈습니다. 화려한 도자기는 20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색과 질감이 살아있고 정교하게 세공된 사슴머리와 나뭇잎까지 자연을 본딴 청동 장식품들은 찬란했던 당시 문화를 짐작케 합니다. 2000년 전 화산 폭발로 묻혔던 도시 폼페이의 유물들입니다.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고대 유물 127점이 이번 전시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으로 신화의 한 장면, 풍경을 그려내 벽지처럼 집을 꾸며줬던 벽화도 두꺼운 벽체 그대로 관객을 만납니다. 당시 폼페이 예술과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폼페이에서 실제 그 주택이나 중요한 시설에 들어가 있었던 벽화 작품들이 고대 회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는.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5m에 달하는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뒤덮으면서 완벽한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역사에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존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부활한 도시 폼페이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의사 킴블이 범인을 찾으려고 병원에 숨어듭니다. 밤늦은 복도가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의사가 어린 환자를 어설프게 진단하는 걸 보고 애를 태웁니다. 다급한 도망자 신세면서도 그는 지나치지 못합니다. 몰래 진찰해서 처치 지시를 새로 씁니다. 수술실로 보내 어린 생명을 구한 겁니다. 의사는 가족의 타는 가슴도 식혀줍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가라앉힌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은 무사하실 겁니다. 물먹은 솜과 같은 침묵. 자식들이 번갈아 밤을 새워 어머니를 지킨다. 어느 의학계 원로는 명의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한답니다. 명의는 모르겠고 누가 친절한 의사인지는 압니다. 백령도의 하나뿐인 병원에 73살 산부인과 전문의 오해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공중보건이 마저 떠나 진료가 끊긴 지 32달 만입니다. 그는 백령도와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애타게 찾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서울에 있던 산부인과 병원을 닫고 찾은 겁니다. 응급분만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동생도 언니를 돌봐야 한다며 함께 자원했습니다. 공공의료원 백령병원은 주민과 군인, 군인 가족까지 만여 명을 책임집니다. 그동안 임신부들은 일상적 검진 한번 받으려면 왕복 10시간 뱃길로 인천을 오갔다고 합니다. 출산도 당연히 모두 육지에서 했겠죠. 응급산모가 헬기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령병원은 인천시, 복지부, 국회 두루두루 하소연했습니다. 76살 이두익 원장이 의사회와 동문회에도 수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인천시가 연봉을 2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 늘렸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오해숙 씨입니다. 백령병원은 내가 필요한 곳입니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의 숨결을 듣는다는 것, 그의 울음이 몸에 스며든다는 것, 그의 심장에 청진기처럼 닿는다는 것. 의사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2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폭풍전야 의료계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연휴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갑니다. 연휴 내내 먼지가 말썽이었는데 내일도 일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날은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충북 북부, 전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홍성, 전주가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산과 제주가 18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거세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